어느 나라 왕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공주를 얻어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금접시가 12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13번째 마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마녀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공주가 16살이 되면 물레바늘에 찔려 죽을 것이라고 말이죠. 왕은 딸을 살리기 위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물레를 거두어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제 물레는 세상에 없으니 내 딸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죠. 물레를 모두 없애버렸다고 믿었지만 공주는 16 생일이 되던 그날 성의 가장 깊은 곳 다락방에 숨겨져 있던 단 하나의 물레에 찔려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저자 르디거 달케는 이 섬뜩한 동화가 바로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물레를 불태우듯 우리도 살면서 마주하기 싫은 것, 두려운 것,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단점들을 억지로 밀어내고 태워 없애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다 해결됐다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의식의 문 밖으로 쫓아낸 것은 반드시 뒷문으로 다시 들어온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자꾸만 반복되는 불행이나 도저히 피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막막한 벽이 있지는 않은가요? 어쩌면 그것은 언젠가 불태워버렸다고 믿었던 바로 그 물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독일의 정신요법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르디거 달케의 보이지 않는 질서입니다. 송소민 님이 옮기셨고 터닝 페이지에서 펴낸 책입니다. 2014년에는 독일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된 책이죠. 저자는 약 20년에 걸친 연구 끝에 우리 삶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들을 정리해냈습니다. 대립의 법칙, 공명의 법칙, 그리고 의식과 시작의 법칙, 의학과 과학, 역사와 철학, 종교와 심리를 넘나드는 방대한 근거를 토대로 이 책은 묻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인생이라는 게임의 규칙. 살다 보면 문득 세상이 나한테만 불친절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순풍에 돛단 듯 앞으로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앞에서만 일이 꼬이고 막히는 걸까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엉뚱한 곳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억울한 오해를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그 모든 혼란과 고통은 세상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전혀 모른 채 경기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축구 선수인데 경기 규칙을 하나도 모른 채 그라운드에 나갔다고 칩시다. 공을 잡고 죽어라 상대편 골대 앞까지 달려가 멋지게 슛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며 노골을 선언하죠. 당신은 펄펄 뛰며 억울해하겠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데. 하지만 당신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꼭 닮았습니다. 규칙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달리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결과가 뒤집히면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탓하는 대신 심판을 욕하죠. 부모님, 배우자, 직장 상사, 혹은 사회와 정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저자는 이것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내 안의 문제를 밖으로 던져버리는 이 습관 때문에 우리는 세상 모든 곳에서 적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르쳤습니다. 바깥 세상의 실용적인 지식을 배우는 외부 서클과 사물의 본질과 운명의 법칙을 깊이 파고드는 내부 서클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외부 서클의 지식, 즉 자연과학과 기술에는 능통해졌지만 정작 삶을 지탱하는 내부 서클의 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아는 선수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흐름을 읽고 위치를 선정하며 규칙을 이용해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저자는 약속합니다. 이 법칙들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운명에 질질 끌려다니는 희생자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대립의 법칙, 빛과 그림자의 왈츠. 지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배가 가득 찰 때까지 들이마신 상태에서 내뱉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몇 초 지나지 않아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반드시 숨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들이마신 숨을 다시 내뱉지 않는다면 그 생명의 공기는 순식간에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이것이 이 세계의 첫 번째 규칙, 대립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들숨과 날숨처럼 짝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야 하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하며, 선이 있으면 악이 있어야만 이 세계가 굴러간다고 말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다고요? 하지만 우리의 불행은 바로 이 당연한 이치를 거부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빛만을 원하고 그림자는 없애고 싶어 합니다. 저자는 흥미로운 물리학적 사실로 이를 설명합니다. 이 우주에서 그림자가 없는 것은 오로지 빛 입자, 즉 광자뿐입니다. 빛은 단일성을 상징하지만 그 빛이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에 닿는 순간 필연적으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입니다. 그림자의 귀한. 우리는 자꾸만 그림자를 잘라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테러를 없애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그 결과 테러는 오히려 전 세계로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질병을 없애기 위해 강력한 항생제를 썼지만 그 결과 더 강력한 슈퍼박테리아와 알레르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규정하고 싸우려고 드는 순간 우리는 그 악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싸움은 상대를 강하게 만들 뿐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거울로서의 타인.
누군가가 유독 미워 죽겠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자는 조언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 내면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우리가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오만함, 게으름, 탐욕은 사실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성질입니다. 다만 우리가 나는 절대 저렇지 않아 하고 억누르고 인정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내 안에 없는 모습이라면 상대가 그 행동을 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내 안에 똑같은 무언가가 건드려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말합니다.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이 그랬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적을 만들어 공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으로 가는 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의 찌질함, 질투, 분노를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대신 아, 내 안에도 이런 괴물이 살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괴물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내 안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끌어안는 과정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원수 같은 그림자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대립을 넘어선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다리로 단단히 서기 위해서는 빛과 그림자라는 두 다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의 빛이 밝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공명의 법칙, 거울 속에 나를 만나다. 새 차를 사기로 마음먹고 특정 모델을 골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전까지는 눈에 띄지도 않던 그 차가 갑자기 도로 위 어디를 가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갑자기 그 차가 늘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당신의 주파수가 바뀐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라디오에 비유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클래식 채널에 맞추면 클래식 음악만 들립니다. 그 순간에도 락 음악과 뉴스는 전파로 존재하지만 내 라디오와 공명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을 뿐이죠. 소리굽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음을 내는 소리굽쇠를 쳤을 때 옆에 있는 수많은 소리굽쇠 중 오직 도음을 가진 것만이 함께 진동합니다. 이것이 공명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와 진동수가 맞는 것만 인식하고 불러들이고 경험합니다. 불편한 진실. 이 법칙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들과 공명했기 때문에 내 안에 무언가가 그들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세상을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얼룩이 묻어 있다면 거울을 아무리 박박 문질러도 얼룩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얼룩을 지우려면 내 얼굴을 닦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꾸만 거울을 닦으려 듭니다. 저자의 통찰은 냉정합니다. 당신이 거짓말쟁이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 내면 어딘가에도 자신도 모르는 거짓이 숨어 그들과 공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속담은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 리초라티가 발견한 거울 신경이 그 증거입니다. 누군가 하품을 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고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미소 짓게 되는 것은 우리의 뇌가 상대와 즉각적으로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주파수를 바꾸는 법. 저자는 말합니다. 외부 세계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자신의 진동수를 바꾸라고. 내가 변하면 나와 공명하는 대상이 달라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의 세상도 변합니다. 한 노인이 매일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몇 년을 간절히 기도하자 마침내 하늘에서 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아, 제발 부탁이니 일단 복권부터 한 장을 사도록 하라.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행동과 내면의 상태가 그 소원과 공명하지 않으면 우주는 응답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랑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면이 가난한 채로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은 주파수를 뉴스 채널에 맞춰놓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만과 공명하면 고통이 찾아오고 감사와 공명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식의 힘과 시작의 마법. 저자는 단언합니다. 의식이 물질보다 상위에 있으며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미국의 한 정형외과 의사가 무릎 관절염 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두 그룹에는 실제 수술을 했고 마지막 한 그룹에는 마취를 하고 무릎 피부만 살짝 절개했다가 꿰매는 가짜 수술을 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수술을 받았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도 진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과 똑같이 통증이 사라지고 걷게 되었습니다. 낫는다는 강력한 믿음, 즉 내면의 그림이 육체의 물질적 상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의식이 기계와 무생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 거위들에게 움직이는 로봇을 어미로 각인시켰더니 무작위로 움직이게 설정된 로봇이 통계적 확률을 무시하고 새끼 거위들이 있는 쪽으로만 유독 자주 다가갔습니다. 마치 거위들의 의식이 로봇을 끌어당긴 것처럼 말이죠. 시작의 법칙. 모든 시작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다. 헤르만 헤세의 시 구절처럼 어떤 일이 시작되는 그 첫 순간에 이미 모든 결과가 씨앗처럼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토리 안에
이미 거대한 참나무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듯 프로젝트의 첫 미팅, 연인과의 첫 만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생각 속에 이미 그 일의 결말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 빗나간 화살은 아무리 날아가도 관역에 맞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벽돌을 써도 튼튼한 집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의뢰의 힘. 저자는 영국의 생물학자 루퍼트 쉘드레이크의 형태 발생의 장 이론을 빌려 의뢰의 힘을 설명합니다. 영국에서 어떤 새들이 우유병 뚜껑을 따는 법을 배우자 서로 접촉이 없던 전 세계의 다른 새들도 동시에 그 기술을 터득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형성된 장은 시공간을 초월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고대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 씨를 뿌리기 전, 성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엄숙한 의례를 치르는 것은 단순히 폼을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식을 승리와 풍요의 주파수에 맞추는 정교한 조율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허겁지겁 쫓기는 마음으로 문을 나서지는 않으셨나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내면의 그림을 바꾸어 보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의식의 씨앗을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품은 의식은 반드시 물질이 되어 나타납니다. 수직적 사고와 사랑의 연금술. 현대인은 원인과 결과라는 수평적 사고에 갇혀 삽니다. 왜 머리가 아플까? 어제 술을 마셨으니까. 이런 식이죠. 하지만 저자는 수직적 사고를 제안합니다. 머리가 아픈 이 증상은 내 삶의 어떤 문제와 닮아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현상이 사실은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이 옷만 바꿔 입고 나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가가 수만 가지 색을 쓰지만 그 근본은 몇 가지 원색의 배합인 것처럼 말이죠. 사랑의 두 얼굴. 저자는 사랑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을 위한 관계입니다. 나와 취향이 비슷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공명의 법칙을 따르는 관계인 거죠.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집에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비슷해서 자극이 없고 성장이 더디며 결국 지루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한 관계입니다. 나에게 없는 면을 가진 사람에게 미친 듯이 끌리는 경우입니다. 대립의 법칙을 따르는 관계죠. 이 관계는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만큼 격렬하게 부딪힙니다. 상대는 내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내가 억눌러 왔던 내면의 문제들을 폭발시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영혼이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행복을 꿈꾸며 결혼하지만 무의식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구원의 파트너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그토록 힘든 것입니다. 저자는 조언합니다. 파트너가 나를 화나게 할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묻는 대신 이 사람이 건드리는 내 안의 그림자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라고 말이죠.
상대는 단지 내 무의식 속에 숨겨진 버튼을 눌러주러 온 운명이 보낸 조교일 뿐입니다. 상대를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려고 할 때 파트너 관계는 최고의 학교가 됩니다. 원이 이루어지다. 사진작가 쉘 산드베르는 20년 동안 나비의 날개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나비의 날개 무늬 속에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 A부터 Z까지, 그리고 숫자 0부터 9까지가 완벽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붓으로 그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연 속에 원래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 만든 도구들이 사실은 저 연약한 미물들의 날개 위에 태초부터 새겨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배우려 했던 삶의 규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외워야 할 짐이 아니라 나비의 날개처럼 이미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아름다운 무늬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림자가 짙다는 것은 지금 당신이 아주 밝은 빛을 향해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성장시키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억눌렸던 그림자가 커진 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심판이 나를 미워해서 호루라기를 분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삶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작은 에피소드였다는 것을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잠시 멈추세요. 당신이 원하는 하루의 장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그를 비난하기 전에 거울을 보듯 내 마음을 먼저 살피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평화로워진다면 우주도 그만큼 평화로워집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의 삶 안에 당신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